네. 알렉산더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알렉산더 사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예, 뭐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예, 역사니까요, 뭐 이야기니까 막 어렵질 않은데 막 이름이 많이 나오고 막 지명이 나오고 하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어쩌죠?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 명이 죽고 네 명이 나오잖아요. 예. 시험은 안 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무슨 싸움했겠어요? 예, 이제 누가 왕이냐, 그 남자들 끊임없는 그 욕심들 있잖아요. 그 디아도키 시대라고 합니다. 디아도키, 헬라어로 이제 디아도키 해석하면 후계자라는 건데요. 알렉산더의 후계자. 왜 알렉산더의 후계자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알렉산더가 내 후계는 누구야라고 지명을 안 해놨어요. 뭐 왕이니까 자연히 왕의 아들이 있으면 후계가 되는데 왕의 아들이 있긴 있었어요. 너무 어렸어요. 너무. 예. 그런다고 섭정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섭정하잖아요. 섭정하기에는 그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쪽 아까 했던 그 박테레 태수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출신도 아니에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정복민의 공주의 아들이 정복한 그 민족을 통치한다라는 건 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의 죽음부터 입소스 전투, 아까하고 좀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이수스하고 비읍 받침입니다. 입소스 전투까지 그 기간을 가리켜서 이제 혼란한 시기죠. 후계자라는 시기는 내가 후계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후계 순위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진영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진영은 그래도 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었고요. 아니, 그 아들이 엄마가 페르시아 여자다. 어떻게 이 비정복 국가의 엄마가 이 통치를 할 수 있냐? 그건 불가하다. 그런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대왕의 혈통을 따라서 해보자라고 이 두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 그룹 알렉산더 대왕, 이게 필립 2세의 혈통을 따르는 그 주장을 한다면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립 2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아리데우스입니다. 아리데우스. 계보들을 잠시 보시면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올림피아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지금 왕권의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아리다이오스 또는 아리데우스는 필립 2세하고 필리나라는 출신이 무희입니다. 무희.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궁녀 뭐 이런 정도 뭐 될까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제 아리다이오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혈통도 어쨌든 문제가 되긴 하지만 더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이 아리다이오스가 정상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아리데우스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냐? 이를 지적 장애로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 올림피아스가. 이 아리데우스의 존재 자체가 눈에 거슬리는 거죠.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아리데우스가 있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데우스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왕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독살이죠. 근데 독살을 썼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대신 뭐가 생겼냐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이 아리데우스가 참
안타깝게도 정신박약아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정신박약아를 이 큰 제국의 후계자로 세울 거냐? 불가하다.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 알렉산더의 아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페르시아 출신이다. 불가하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 1번과 2번 중에서 뭐 선택하실래요? 정신박약아인 이복 동생, 피정복 국가의 백성을 어머니로 둔 갓난아기, 당시 나이 4살. 자, 누구 선택하실래요? 선택지가 없어요? 3번이요 이렇게 하실래요? 이게 바로 이제 알렉산더 휘하 장군들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누가 더 명분은 더 있어요? 아리데우스가 명분은 더 있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이 피정복 국가에 태어난 그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4살짜리를 갖다가 어떻게 왕으로 세우냐라는 것이 있어서 바로 이제 아리데우스를 제국 후계자로 이렇게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결국 페르디카스라는 당시 이제 알렉산더 밑에서 있었던 장군 그 책임하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이 아리데우스를 죽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국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이 알렉산더의 부인과 아들이었던 록산나와 알렉산더 4세는 그 페르시아 땅이 아닌 알렉산더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알렉산더의 고향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카산더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 카산더가 바로 이 록산나하고 알렉산더의 아들인 알렉산더 4세를 어떻게 해요?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왕권 후보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 마땅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죽게 돼요?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알렉산더 이복 동생도 알렉산더의 아들도 결국 자신들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슬픔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이제 또 패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무슨 상황입니까? 왕권 계승하자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죠. 이미 끝났으니까. 자, 하나는 이 제국을 한 사람이 통치하자라는 제국 유지론자가 있습니다. 또 한쪽은요. 이게 너무 크다 땅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 제국을 분할하자라는 분할주의자가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사람이 많았을까요? 분할주의자가 많았을까요? 유지주의자가 많았을까요? 분할주의자가 많죠. 그쪽으로 가요. 어쨌든 자기 떨어지는 떡이 있으니까. 그래서 3대 1입니다. 부틀레미와 카산더 리시마쿠스는 분할주의자입니다. 분할 통치하자, 나눠서 하자. 그러나 안티고누스는 아니자. 우리 대왕이 통치한 나라를 어떻게 나누냐? 한 사람이 통치하자. 자, 그러면 안티고누스라는 이 사람이 힘이 셌을 것 같아요, 약했을 것 같아요. 아마 순서로 하면 누구 것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자기 거 될 것 같으니까, 서열로 하면 자기 거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 제일 재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눈치가 제일 빠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미 마이오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알렉산더의 시신을 자신의 통치구역인 이집트로 가져와 버립니다. 이게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재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디카스가 이 프톨레미가 얼마나 괘씸합니까? 가서 공격을 하는데 프톨레미가 이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톨레미의 영향력만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제국 유지자였던 안티고누스가 또 한번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셀류코스라는 사람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등장하는 사람인데 프톨레미한테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고누스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때 자기 아들한테 맡기고
또 정복 전쟁을 가는 겁니다. 누구를 정복으로 가냐면 리시마쿠스나 카산더, 제국을 분할하자고 했던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안티고누스가 제국을 혼자 다스리자라고 했던 사람이고, 프톨레마이오스, 카산더, 리시마쿠스는 제국을 분할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재빨리 먼저 움직인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고, 이 사람을 갖다 채러 갔던 사람은 이제 죽게 되고, 셀리우쿠스는 상황이 지금 이쪽에 있는데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쪽으로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스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BC 312년에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리우쿠스, 아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쪽으로 이집트로 망명을 했다겠죠. 거기에서 안티고누스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요. 셀류쿠스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 도망갔었죠.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자신만의 이제 통치 구역을 확장하게 되고, 안티고누스 자기 아들한테 맡겨놨더니 지금 대패를 했습니다. 데메트리우스가 안티고누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들이 졌으니까 보복 전쟁을 또 하겠죠. 안티고누스가 프톨레미와 싸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셀류쿠스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어정쩡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안티고누스가 다스리는데 10년 후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전쟁이 어디냐면 입소스 전쟁입니다. 자, 입소스 위치가 아까 이수스는요 여기 쪽이고요. 이수스가 2차 대전이 있었던 것은 여기 쪽이고, 이번에는 이제 입소스라고 합니다. 입소스. 지역이 다르죠. 자, 입소스 전쟁이 301년에 BC 301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연합군하고 안티고누스는 제국 유지자였습니다. 나머지는 제국 분할 통치자였고, 이때 이제 셀류코스하고 리시마쿠스가 안티고누스를 정복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역시 눈치 빠른 게 누구라고요? 프톨레마이오스.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틈을 타서 어디를 가져가 버리냐면 이스라엘을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냥 어부질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연합군 셀류코스하고 리시마쿠스가 싸워요. 연합해서. 그리고 안티고누스 싸우니까 어부질이죠. 이때 후딱 어디를 가져간다고요? 이스라엘을 프톨레마이오스가 딱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제일 황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셀류쿠스입니다. 셀류쿠스.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빚진 게 있잖아요. 빚진 게 아까 도망 한번 자기를 받아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번 눈 감아 줍니다. 근데 계속 눈 감아 줄 수는 없잖아요. 눈 감아 주는데 왜 눈 감아 줬겠어요? 힘이 아직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100년 전쟁을 하는 겁니다. 100년 전쟁. 뭘 사이에 두고요? 이스라엘 땅을 사이에 두고, 위에는 셀류쿠스 왕조, 밑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5번에 걸친 큰 전쟁을 하게 되면서 누가 더 힘을 세냐? 자, 초반에는 누가 힘이 셌다고요? 프톨레마이오스가 힘이 세요. 그러다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디가 다시 힘이 세져요? 셀류쿠스가 힘이 세져요. 초반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는 아주 똑똑한 왕들이 많고요. 뒤로 갈수록 모질이들이 나오고, 셀류쿠스는요 처음에는 별로 힘 못 쓴 애들이 왕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강한 왕들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남북의 힘의 균형이 밑에서 남쪽에 강했다가 점점점 북쪽이 이제 강해지는 그 흐름을 탄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좀 다시 정리를 좀 하면요. 자, 연표로 하겠습니다. 323년에 BC입니다. 다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였던 페르디카스,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있었던 데메드리오를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을 왕으로 했던 그 일 앞장섰던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는 이제 세습 문제가 아니라 왕권, 이 제국을 유지할 거냐 분할 통치할 거냐 그 싸움을 하게 되고, 유지하자고 했던 안티고누스가 있었고, 다음에 분할 통치했던 나머지 장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티고누스가 페니까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서
안티고노스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가 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보복 전쟁을 안티고노스가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결과적으로는 분할 통치자들이 이기게 되면서 입소스 전투에서 안티고노스가 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남아 있는 장수가 누가 돼요? 4명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현저한 뿔이 꺾이면서 뿔 몇 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4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4개가 나온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4명이 그러면 우리 4개로 딱 나눠 갔자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면서 페르디카스라는 사람이 죽고, 안티고노스가 죽고,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데메트리우스가 죽고, 결국 이제 4명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4명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4명입니다. 이집트 땅을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음에 시리아 땅을 셀레우코스가, 다음에 알렉산더의 고향이었던 그리스 땅을 카산드로스가, 다음에 소아시아 땅을 리시마코스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왕을 중심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본다고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이 남방왕, 북방왕, 다니엘서 11장에 이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왜 여기를 먼저 보냐면 여기가 처음에는 힘이 셌다고요.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이라고 부릅니다. 초기에는 여기가 힘을 세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재빠르게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를 차지해서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를 차지하면서 알렉산더의 시신을 가져와서 자기가 적통성 있는 후계자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BC 305년에 자기를 프톨레마이오스 1세 그러면서 소테르라고 합니다. 소테르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이라는 그 뜻이죠. 예수가 구원자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소테르라는 단어, 이 소테르라는 사람은 거의 1세, 정복 1세들 또 2세의 이름으로 많이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왕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세종, 뭐 태종 이렇게 붙이듯이 자기 자신을,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역사가들이 붙이지만 이 시대에는 자기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통치자, 이집트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자기가 정통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도시 여기를 아주 크게 개발을 하게 되고요. 성경의 시대 때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로 가셨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사도행 18장에 나오는 아볼로, 그가 유대인이지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와 거주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이제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헬라어 성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헬라어 성경이 70인역이다라는 거죠. 원래는 72명이 이 번역 작업에 참여를 합니다.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 6명씩 차출됐거든요. 12 곱하기 6 하면 72인데 그들이 그냥 72인역 하지 않고 반올림 해버렸나 봐요. 그래서 70인역으로 알려졌고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헬라어 성경이 며칠 만에 번역이 끝났을까요? 72일 만에 끝났다네요. 뭐 이 맞추는 거죠. 이렇게 라인 맞추듯이. 근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맞추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 프톨레미 왕조에서도 제일 기억할 것은 70인역이 나왔다. 그리고 이 70인역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서신서에서 인용할 때 그 인용했던 문장이 구약 히브리어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인용해요?
70인역을 인용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70인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급이 빨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70인역 성경이라는 거죠. 70인역 성경. 자, 100년 전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프톨레미와 셀류코스 누구를 사이에 두고요?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왕조가 기나긴 싸움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초반에는 프톨레미 왕조 쪽에서 힘이 셌다가 나중에는 셀류코스 왕조 쪽에서 힘이 세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을 미리 번역하기 위해서 프톨레미 왕조의 그 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고, 두 번째는 셀류코스 왕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 나라가 독립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기본이 되는 그 여러 배경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또 셀류코스 왕조를 통해서 또 셀류코스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핍박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3세 뒤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그런 과정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톨레미 1세입니다. 소테르 무슨 뜻이라겠어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도서관을 세웁니다. 도서관을 세우는데 이 도서관을 세우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도서관에다가 책을 채워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했냐면 도서관을 세웠고요. 그의 아들이 뭐 했을까요? 책을 채워 넣어요. 순서가 잘 맞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인세가 한 것이 알렉산드리아를 개발하면서 그곳에 도서관을 세워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아들로 이어지게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복선이죠. 이 도서관을 왜 세웠게 되는가? 이게 바로 70인역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학문의 후원자로서 수학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될 정도로 굉장히 학문적인 것을 또 중요하게 했던 사람이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알렉산드리아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게 되었냐? 자원에서 왔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BC 312년에 그 블레셋 땅 가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포로를 끌고 오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이곳에 이제 모여 살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만들어 준 사람이 프톨레미 1세고요. 자, 프톨레미 2세로 가면 아빠가 뭐 만들었다고요? 도서관 만들었다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도서관을 채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톨레미 2세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가 뭐 했냐면 파로스 등대를 세웠습니다. 파로스 등대는 고대 7대 불가사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고 그냥 상상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높이가요, 어느 정도 된다고요? 이 높이가, 이건 모릅니다. 아직 생겼는데 높이가 약 100m 정도의 이게 등대라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 정도면 놀라셔야죠. 지금도 100m짜리 등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못 보죠.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100m짜리 등대가 있었다고요? 2300년 전에 이 100m짜리 건물을 어떻게 지어 올렸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23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뭐 언제인지 아세요? BC 300년 전이면 삼국시대 이전이 되거든요. 그때 2층 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100m짜리를 지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프톨레미 2세가 이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농업, 상업을 장려하고 또 군대를 육성하고 또 외교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이웃나라 왕하고 이렇게 결혼 동맹을 하는 이런 일까지 합니다. 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프톨레미 1세가 아까 가사 전투에서 누구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겠죠.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자유를 줬을까요? 그 배경이 있어요. 갑자기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때 한 12만 명한테 자유를 선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유를 선포하지 않으면 12만 명의 노동력을 그대로 다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자유를 선포하면요. 일 시키면 뭐 줘야 돼요, 이제?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줬던 것이 바로 그 노동력인데 이 프톨레미 2세가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은 뒤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세 번째, 이때 당시에 2300년 전에 동물원이 세워집니다. 대단하죠. 다음에 자연과학 분야가 발달이 되고요. 자, 이제 70인력이 생기게 된 그 과정을 잠시 보면, 자, 아빠가 뭐 만들어 놨다고요? 도서관. 자, 도서관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장으로 데메트리오스라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게 되면서 모든 책을 수집하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종이에다 쓰는 거 아니죠. 파피루스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의 부피가 상당하겠죠. 채우는 겁니다. 다 채웠는데 뭐가 없어요? 유대인들, 지금 많은 민족들이 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들의 경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 경전이 뭡니까? 구약성서죠. 그래서 이 구약성서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데메트리오스의 친구였던 아리스테오스라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자, 이야기에 건의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유태인들의 경전을 번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태인은 노예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역하는 경전은 누구의 경전입니까? 노예들의 경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놓을 것이 없어서 노예들의 경전을 이곳에 둔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죠. 그래야 자유민의 경전이 들어와야 품격이 있지. 야, 니네 도서관에 노예들의 경전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품격이 떨어지잖아 하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되고, 이것을 왕이 허락을 하게 되면서 노예로 잡혀왔는데 자유시민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많이 왔는지 또 이해 가시죠. 그곳에 가면 자기를 정당한 시민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그 72년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두 개의 헬라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급 헬라어가 있었고 일반 헬라어가 있었대요. 무엇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고급으로 했으면 좋겠을까요? 일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72명이 72인 만에 번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라임을 맞추기도 합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요세푸스라는 책이 보면 이 70인역을 출판하면서 이 왕하고 도서관장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내 도서관에 책이 얼마만큼 소장되고 있어? 현재 소장하고 있는 권수가 약 20만 권 정도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50만 권 이상의 책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내 도서관에 꼭 있어야 할 책들 가운데 탐구해 볼 만한 유대인들의 율법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 책들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어. 비록 그들의 문자가 수리아 고유의 문자 아람어와 비슷하고 그 언어도 다른 언어들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분명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우리가 이 책들을 번역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으니,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번역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갖추지 않았어? 자,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을 다 갖췄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본도 있고 뭐도 있다? 돈도 있다라는 겁니다. 왕에게는 책을 번역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하여 데메트리오스 도서관장입니다. 유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뭐 하겠다고요? 우리가 당신들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겠다라는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유대인들을 자유민으로 해주자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리스테우스. 그 사람이 이제 왕에게 한 말입니다. 폐하, 우리가 유대인의 법률을 복사할 뿐 아니라 폐하의 즐거움을 위해 그 법률을 번역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사실일진데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폐하의 왕국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염치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폐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그들을 비참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폐하의 왕국을 지배하시는 분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연구 끝에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모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제나 제우스라는 고유한 영어로 사용하여 부르는데 이건 헬라인들이죠. 이러한 그의 이름은 그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폐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조국과 그곳에서의 생활 방식을 박탈당해온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느 백성, 어느 민족을 떠나서 저는 다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특히 그분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폐하께 간구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시민이 되었다라는 그 배경입니다. 이게 현재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고요. 지금도 굉장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입구의 정면의 모습이죠. 자, 이곳이 이제 어디에 어느 나라 가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이집트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집트도 성경의 땅이기 때문에 이집트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허락하시면 여기서도 한번 가서 살펴보고 싶은. 왜요? 여기서 바로 뭐가 나왔다고요? 70인역 성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3세. 이쪽은 외우기 쉬워요. 1세, 2세, 3세, 4세 순서대로 가니까. 자, 그의 이름의 뜻은 에우에르게테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한 왕입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림자 계산법으로 지구 둘레를 계산합니다. 혹시 지구학생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방법을 가지고 한 거죠. 간단하게 할게요.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 우물 이 거리가 한 900km 되는데 이곳에서 그림자의 모습이 같은 시간대에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시켜서 여기를 걸어가서 뭐 재라고 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뭐 했냐면 이곳에 가서 이제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몇 년 전에요? 2300년 전에 이걸 계산을 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구형이고 태양에서 오는 빛은 평행광선이라는 가정하에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둘레를 쟀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44,500km가 나왔어요. 지구가 이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오늘날 밝혀진 지구의 둘레는 4만 km예요. 오차범위 어디예요? 네, 거의 오차범위예요. 10% 정도 잡으면. 그러니까 거의 틀림없이 계산을 해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초등학교에도 나오는 거죠. 지렛대의 원리. 자,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말이죠. 뭐라고 그가 얘기합니까?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이를 받칠 수 있는 튼튼한 지렛목만 준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 이 사람이 전부 다 프톨레미 3세 때의 과학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쪽에 굉장히 많이 이런 쪽에 발달했던 걸 볼 수 있죠. 자, 프톨레미 4세 때 그의 이름은 필로파토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톨레미 왕국이 힘이 좀 셌던 때가 되겠습니다. 자, 셀루코스 안티오코스 3세에게 침공을 당하는데, 자, 침공을 당한다는 얘기는 드디어 저쪽 북쪽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자, 라피아 전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이집트 쪽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누구랑 싸웠다고요? 셀류코스 왕조하고 싸웁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거기에 가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도는 좋았죠. 근데 그가 무슨 욕심까지 됩니까? 야,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보고 싶은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럼 제사장들 어떻게 했겠어요? 안 됩니다. 폐하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는 거죠. 자, 그런 비슷한 구약의 왕이 하나 있었죠. 누가 왕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거 자기가 해가지고 우시야 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버렸잖아요.
이 프톨레미 4세도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온몸에 마비가 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창피를 떨었겠어요. 다 신하들 다 보고 있는 데서. 자,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분풀이를 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풀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줬던, 성경도 번역해주고 자유시민도 주고 했던 이런 것들 잘 해줬는데 지금까지 해줬던 모든 특권들을 전부 다 빼앗아 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때?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요, 그렇죠? 뭐 잘못했어요? 지가 들어가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마비 일으켜서 돌아갔으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의 인품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것이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는 여색을 밝히고 나태하고 사치스러운 왕이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이제 망조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죠. 자, 이 라피아 전투가 세계사에서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모르시면 많이 유명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유명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왜 유명하냐면 이 코끼리 전투라서 그래. 코끼리 전투. 여기에서 이제 대대적인 코끼리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랑 싸웠다겠죠?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안티코노스하고 싸운 게 북쪽 남쪽이 싸웠는데, 자, 이 남쪽 사람들 프톨레마이오스 코끼리, 자, 어떤 코끼리냐면 이 작은 코끼리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다음에 셀류쿠스가 데려온 코끼리, 인도 코끼리. 덩치가 커요. 그리고 갑옷까지 무장을 시켰어요. 이 두 나라가 코끼리 부대를 끌고 나온 거예요. 자, 이쪽 프톨레마이오스는 북아프리카 코끼리 73마리. 다음에 셀류쿠스 왕조는 덩치 큰 인도 코끼리 102마리. 더군다나 갑옷까지 입혔어요. 자, 둘이 딱 이렇게 양쪽으로 진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아프리카 코끼리들이 겁먹어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쪽에 있었던 코끼리 부대가, 코끼리도 보면 알겠잖아요. 수적으로도 찔리죠. 등치도 보니까 자기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 지네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전열이 다 흐트러졌죠. 이제 그러면 기세가 저쪽 셀류커스 왕조 쪽 기세가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코끼리는 졌지만 사람이 분전을 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역전을 시켜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코끼리한테는 졌지만 사람이 이기면서 결국 승리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기게 되는 이 전쟁이 바로 이제 라피아 전투인데 코끼리 전투 때문에 유명한 전투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인해서 이제 점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내리막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5세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 아까 보니까 뭐 여자 좋아하고 망주의 길로 들었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 신하가 소시비우스라는 신하가 영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왕을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앉히냐면 프톨레미 5세를 갖다가 왕위에 앉히죠. 그럼 왕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안티오코스가 쳐들어올 만한 나라가 되어 버린 겁니다. 드디어 이제 5차 전쟁에서 안티오코스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질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5세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미 전쟁을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면 웬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하게 되잖아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었던 곳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가서 그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니아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판신전이라는 그쪽 폭포가 유명한 그 바니아스 쪽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자,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프톨레미 4세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프톨레미한테 등을 돌렸어요. 이제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그럼요. 이제는 안티오코스 쪽에 편을 들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장소가 이스라엘 땅이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본토인들이 안티오코스 쪽에 편을 들다 보니까 프톨레미가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이쪽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누가 갖게 됩니까? 셀류쿠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통치를 하면서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이스라엘에게 잘해줬을까요? 못 살게 굴었을까요? 잘해줄 수밖에 없죠. 왜요? 도와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해줘요. 처음에는 잘 해줘요. 왜? 도움 받았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셀류쿠스의 지배를 받게 되고 대신 프톨레미우스는 이제 혼인 정책을 통해서 딱 목줄을 잡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는 게 바로 이제 프톨레미 6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던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빠른 나이에 죽습니다. 자, 29살에 죽었으면 그의 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리죠. 몇 살입니까? 예. 뭐 정확히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뭐 아빠가 29살이니까 자식이 아무리 뭐 나이 먹어도 10대는 안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니까 누가 통치를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셀레우쿠스 왕족의 공주. 아까 이제 시집 보냈잖아요. 그래서 목줄 잡으려고.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1세가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유랑 싸우려고 해요, 안 해요? 싸우려고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의 안정에 기여하는데 이게 약간 다른 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프톨레마이오스 쪽에서 시집을 보냈던 공주는 나라를 위해서 싸워요. 근데 여기에서 시집을 보냈던 공주는 나라를 위해서 안 싸워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있을 때 누구 쪽에 서냐면 자기 고국하고 약간 등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클레오파트라 1세가 이제 죽게 되고 이제 권력은 환관들이 잡게 됩니다. 프톨레미 6세를 부추겨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 공격을 합니다. 선공을 했는데 이때 왕은 안티오쿠스 4세가 되고 여기에서 집니다. 지면서 밀려가지고 펠루시움과 멤피스까지 쭉 내려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굉장히 핍박했던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제 이 프톨레미를 전부 다 먹어치우려고 작정을 하고 내려와요. 자, 펠루시움, 멤피스 점령을 했습니다. 마지막 알렉산드리아까지 점령을 하려고 왔어요. 여기 점령하면 이제 숨통을 조이는 거죠. 그때 누가 왔다고요? 로마가 옵니다. 로마가 왜 왔다고요? 누가 이 관계를 쌓아놨어요? 클레오파트라 1세. 어디서 왔어요? 저 위에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당시 뭐 이렇게 쉽게 굉장히 굴욕적인 것을 합니다. 로마의 장군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딱 서 있는데 협상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갖다가 이렇게 쫙 그립니다. 넘어오면 죽어. 더 이상 넘보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돌아가, 회군해. 이제는 네가 지금 싸우는 것은 프톨레미 왕조와 싸움이 아니라 이거 넘어오면 너는 누구랑 싸우게 돼? 너는 로마랑 싸우게 돼. 로마랑 싸우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 아버지가 한번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상금을 물어주고 있는데 넘어오면 너는 이제 로마랑 싸워야 돼.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넘어왔을까요? 돌아갔을까요?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이게 또 소문이 잘못 전달된다니까요.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지금 안티오쿠스 3세가 처음엔 잘해줬어요. 근데 전쟁 배상금 물면서 잘 못했어요. 별로 안 좋죠, 관계가. 그런데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내려와서 로마한테 밀려가지고 돌아가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요? 야,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대 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아까 비슷한 소문 누구 하나 났었죠. 기억나세요? 알렉산더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들고 일어나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때 또 재빠르게 움직인 게 이 야손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제사장직 빼앗겼으니까 다시 그걸 찾아오려고 했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버젓이 살아서 돌아오네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어디서 뺨 맞았어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눈을 앓힌다고 그러죠? 한강에서 뺨 맞았어요? 종로에서 뺨 맞았어요?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뺨 맞고 로마한테 한 대 맞고 와가지고 봤더니 뭐 나 죽었다고 소문났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지성소 침입하고 성전 창고 약탈하고 돼지고기로 제사 지내고 제우스상 성전에다 세워놓고 절기를 전부 다 폐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다니엘서 11장에는 그가 누구로 예표되어져 나와요? 적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인물.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쁜 일을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여기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의 목숨을 바쳤던 순교적인 일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보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번 싸웠다고요? 총 5차전 합니다. 5차전을 통해서 5차전 때 드디어 승부가 바뀌었다. 1, 2, 3차전은 3, 4까지 누가 이겼다고요? 프톨레미가 이깁니다. 그러다가 언제? 5차 전투에서 안티오쿠스 왕조가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겼다라는 것을 이제 큰 흐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전부 다 프톨레미가 이깁니다. 근데 4차 때 겨우 이깁니다. 코끼리 전투에서 겨우 이겼고 5차 때는 프톨레미에게 등을 돌렸던 누구?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편에 서면서 셀레우쿠스 왕조가 드디어 5번 만에 이걸 가리켜서 그럼 뭐라고 하죠? 사전 오기죠. 사전 오기 만에 그들이 이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누가 갖게 된다고요? 셀레우쿠스 왕조가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흐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프톨레미와 안티오쿠스 왕조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지금 해드린 것은 그에 해당되는 연도끼리 이렇게 좀 나열을 한 겁니다. 총 5번을 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전투 프톨레미 승리, 2차 전투 프톨레미 거의 승리하면서 결혼 동맹합니다. 그래서 이쪽 남왕국의 공주가 시집을 가게 되고요. 3차전에 프톨레미 승리, 4차전도 프톨레미 승리. 드디어 5차전에 가서 누가요? 셀레우쿠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서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제국의 역사가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인데 이제 로마가 설설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로마의 폼페이우스 왕 그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그 과정까지 길어지는데 아무튼 100년간 싸우는데 5차전 이후부터는 이제 이쪽 안티오쿠스 셀레우쿠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부터 살펴보게 되면서 그 셀레우쿠스 왕조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얼마나 지독스럽게 괴롭혔는지, 왜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신의 현현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바보 멍청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렀는지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